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이신데요. 그분은 평생을 정말 바쁘게 그런데 사셨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시면서 파트타임 일도 하셨고, 동창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고, 동네 어른들 모임에도 항상 나가셨습니다. 겉에서 보면 사람이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해 전 막내가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이 말을 친구에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시대를 살아오신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수십 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요. 나는 지금까지 진짜 나답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지식한상에서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에 오래 품어두셨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친구가 적은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성숙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될까요? 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늘 외로운 것 같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왜 많은 여성분들이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셨음에도 이렇게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삶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바꾸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첫 번째 이야기만이라도 꼭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외로움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릴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지 않겠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대답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명절에 혼자 밥을 먹고 전화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아프지만 눈에 보이는 외로움입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어느 정도 달래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교묘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모임 자리에 앉아 있고 이름도 알고 오래된 지인들이 곁에 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먼 곳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 외로움입니다. 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이 두 번째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연구들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여성 82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만성 피로를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정서 건강을 결정합니다. 전북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이시고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시면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오복순 씨를 모르는 분이 없었을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복순 씨는 어느 날 막내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았는데 엄마 진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엄마가 뭘 갖다 줄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오복순 씨의 이 말이 혹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는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깊은 외로움이 쌓여 계셨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평생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셨음에도 이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많이 다르게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이 더 깊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감과 신체적 통증이 뇌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실제로 신체적 고통과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에 대한 세상의 오해입니다. 세상은 친구가 적은 여성들을 봤을 때 아주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들이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단은 표면만 보고 내린 아주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분들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 그분들에게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비교심이나 경쟁심이나 마지못한 기색으로 들립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교적인 인사로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모임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은 즐겁다고 느끼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 있는 긴장감과 억지스러움을 또렷하게 느끼십니다. 이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정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더
더 많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는 겁니다. 오복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오면 항상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어요. 모임 내내 웃고 이야기했는데도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될까 하고 오래 스스로를 탓했어요. 오복순 씨가 스스로를 탓하신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지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0대 이상 여성 240명을 1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많은 여성들과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정서적 건강 지표를 비교했더니 관계의 수와 정서적 만족도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수가 적어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 여성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34% 낮았고 만성 피로 증상도 훨씬 적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아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가 적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들이 많은 모임 속에서 그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면이 깊은 분들에게는 아주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있을 때와 집에 돌아왔을 때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조용하지만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와 문을 닫으면 왜 그렇게 지쳤는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몰려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상할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비하는 정신 에너지가 일반인보다 평균 2.3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 말투에 담긴 숨은 의도까지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파일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더 빨리 방전됩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닳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평범한 모임 하나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한 것처럼 지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모임에 잘 안 나오려고 할까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여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셨습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 자라신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 감정을 참는 법을 먼저 익히셨습니다. 겉으로는 늘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배려 깊은 분으로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지쳐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훈련시켰고 우리 문화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분들을 형성시켰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 시절을 함께 버텨온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들이에요. 오복순 씨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농사일 하면서 새 아이 키우고 시어른 모시고 마을 일 도우면서 정작 본인이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참았죠. 그런데 그 참음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에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 만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여성들의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 2.7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지치시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는 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깊이 다루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인생에서 아주 일찍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대로의 나로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갈등을 피하고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성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 붙이기 어려운 피로가 몸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외로운 이유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안에서는 항상 조용한 질문들이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형식적인 관계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구나 아주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사는가?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삶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내일 저 사람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고 언제나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정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겉으로 보면 원만하고 관계가 많고 활발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날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갑니다. 반면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진짜 목소리를 조금씩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로 보면 더 조용하고 더 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의 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진짜입니다. 많은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이 두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오해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이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냉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냉정해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게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복순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시면서 오복순 씨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르면 무조건 나가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모임 전날 밤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이 모임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안 나가면 눈치 보일까봐 가는 건가? 처음에는 그 생각이 참 무섭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 많은 모임이 사실 두 번째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억지로 나가던 곳을 안 가기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곤한지, 기쁜지,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를 느끼기도 전에 오늘 누가 뭘 원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복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뭘 먹고 싶냐고 딸이 물었는데요. 그게 참 이상한 말 같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뭘 먹고 싶은지 몰랐어요. 늘 식구들이 뭘 원하는지만 생각했지 제가 뭘 먹고 싶은지는 수십 년째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뭘 먹고 싶은지 모른다는 건 자기 감정, 자기 취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뒤로 밀어두고 사셨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뭐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가 있으면 먹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모르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진짜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이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서 건강 연구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인식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38% 높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분들의 대인관계 만족도도 더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을 힘들게 해왔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체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임에서 이미 몸이 안 좋으신데도 나가시는 분,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억지로 동의하시는 분, 속으로는 지쳐 있는데 겉으로는 늘 활기차 보이려고 애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계시지 않나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나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체면이라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으면 그 옷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복순 씨는 마을에서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통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에너지가 없으셔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보이려고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보이면 주변에서 걱정할 것 같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쩐지 부끄러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사시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오복순인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순인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참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첫걸음이 바로 그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체면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 되시려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도 함께 가꾸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만큼 환해지려면 먼저 자기 안에 진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저절로 생겨납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저는 친구가 적은 분들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고독을 좋아해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왜곡하는 대가로 얻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늘 밝게 웃고 늘 맞춰주고 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늘 편한 사람 역할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정직함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분이 무조건 참고 모든 기대에 응하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변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벽을 세우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벽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이 자기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60대 이상 여성 3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계 형성 초기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존감 지표가 평균 41% 향상되었고 만성 피로 증상이 3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느끼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복순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신 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들에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원하는 만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조용히 혼자 텃밭을 가꾸시던 이웃 할머니가 그동안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셨다고요. 어느 날 그분 텃밭 옆을 지나다가 오이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오복순 씨는 오랜만에 이상하게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 역할을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 관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늘 밝게 웃지 않아도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삶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면 미안하고 바로 답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리고 늘 준비된 사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습관이 바뀌고 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때문에 다시 예전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힘든 것을 숨기십니다.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기고 무서운 것도 혼자 견디십니다. 자식 걱정시키기 싫다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숨김이 때로는 오히려 가족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복순 씨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시고 나서 세 딸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딸들에게도 항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항상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딸들에게도 힘들다, 무섭다, 외롭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들도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게 됐고요. 이제야 진짜 엄마와 딸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참으셨는데 오히려 솔직해지니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효입니다. 강한 척 혼자 버티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더 깊은 선물이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자기 자신을 아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는 손주들에게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가족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들 앞에서도 항상 밝고 활기찬 할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완벽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할머니 모습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주는 모습, 그것이 손주들이 커가면서 진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법을요. 국립암센터 노년기 심리연구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조부모 밑에서 자란 손주들이 정서 지능이 평균 29%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손주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종류의 외로움이 있고 두 번째가 더 깊습니다. 둘째, 친구가 적은 것은 결함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의 결과입니다. 셋째, 에너지 방전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정밀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넷째,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섯째, 체면과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경계는 벽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덟째, 솔직한 모습이 가족과의 진짜 연결을 만듭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 없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공백을 서둘러 채우려고 하십니다. 아무 모임이든 나가고 아무 연락이든 받고 혼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아도 억지여도 견뎌야 하는 관계여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시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왜 나는 늘 만남 속에서 피곤했을까? 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아졌을까?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이해받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잠을 설치게 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들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불편한 질문들 속에서 사람이 진짜로 성숙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감정이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피로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공허함은 어떤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유 없이 슬픈 이 감정은 사실 얼마나 많은 참음이 쌓여 만들어진 것인가? 감정을 적이 아니라 신호로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가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혼자만의 시간, 즉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매일 30분 이상 갖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복순 씨가 몇 해 전부터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혼자 텃밭을 거니시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시간에 처음에는 할 일 생각만 했대요. 오늘 뭐 뽑아야 하나? 물은 언제 줬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할 일 생각이 줄어들고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지, 요즘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이런 것들이요. 그게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어요. 70 넘도록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텃밭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몰랐어요. 그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수십 년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사시다가 뒤늦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늦게 찾아왔더라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텔레비전만 켜두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주 조용한 무언가를 하면서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텃밭 돌보기, 산책, 글쓰기, 그냥 창밖 보기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잠깐 멈추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짜 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누구나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나를 자기 기준에 맞는 편한 사람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함부로 오해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 속도와 한계와 침묵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 주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존중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뜨거운 호감에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안정감과 일관성을 믿고 자기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번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그 관계는 아주 깊고 아주 진실하고 아주 오래 갑니다. 오복순 씨는 요즘 관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졌나 더 좁아졌나 이것이 기준이라고요. 더 넓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거나 따뜻함이 느껴지거나 편안함이 남거나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더 좁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뭔가 비교당하거나 평가받거나 내 말이 다른 곳에 전해질 것 같거나 늘 내가 더 많이 맞춰야 하거나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지쳐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관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관계 중 일부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진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는 사람,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 항상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멈추자 관계도 함께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급하게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것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것들은 조용히 남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가만히 곁에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발표한 노년기 정서 회복력 연구에서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70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43% 높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족과도 더 진실하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셨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으셨고 가족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하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힘들어도 강한 척, 외로워도 혼자 견디는 척, 슬퍼도 웃는 척, 그것이 미덕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덕이 때로는 우리를 조용히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길 차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많은 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지? 왜 늘 내가 뒤로 밀려야 하지? 왜 내 감정은 자꾸만 무시되지? 그리고 가장 아픈 점은 그 서운함의 대부분이 밖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 침묵했구나. 나는 또 나를 버렸구나. 나는 또 내 진짜 감정을 배신했구나.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원래 넓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게 자랍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 속에 자신을 펼쳐놓기보다 소수의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이고 자기 영혼을 값싸게 소모하지 않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분들은 관계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그림자도 봅니다. 아름다운 말 뒤에 숨어있는 경쟁심을 보고 즐거워 보이는 만남 뒤에 남는 공허함을 보고 계속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곳에나 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결핍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숙함을 봅니다. 오해를 겪고도 마음을 지켜낸 분, 고독을 지나오고도 자기 영혼을 헐값에 내주지 않으신 분, 상처를 지나오고도 사랑할 힘을 잃지 않으신 분, 이분들은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당당한 분이 되시려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앞서 계십니다. 오복순 씨는 요즘 이렇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천천히 거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이웃 할머니와 함께 장을 봅니다. 한 달에 2번쯤 막내딸에게 전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괜찮다는 말 대신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겉에서 보면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삶입니다. 하지만 오복순 씨는 이 삶이 수십 년간 바쁘게 살았던 어느 하루보다 훨씬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매일 밤 문을 닫을 때 허전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시면 첫 번째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쁘다, 지쳤다, 불안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이런 단어들 중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좀 외로웠군요. 당신은 오늘 좀 지쳤군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서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매일 자신의 감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한 60대 이상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뒤 불안감 지표가 27%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그분 말이 좀 서운했다. 오늘 모임에 다녀왔는데 좀 지쳤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노트가 없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세요. 어떤 관계는 유지할수록 우리를 더 소진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더 작아지고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진다면 그것을 계속 좋은 관계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다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는 것,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로 자주 답하던 연락에 조금 늦게 답하는 것, 이 정도의 작은 조정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서둘러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아무 약속이든 만들기 전에 잠깐만 그 고요함 안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기 안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텃밭이 없으셔도 됩니다. 창가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혼자 걸으셔도 됩니다. 그 30분이 나머지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매일 내 감정을 인정하기. 둘째,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 두기.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하게 허락하기. 이것만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숙이란 더 많이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을 참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삶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참아 오셨습니다. 내 감정이 다쳐도 참고, 내 시간이 빼앗겨도 참고, 내 경계가 무시당해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덕이라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배우셨으니까요. 그 참음이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어주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아주 오래, 아주 깊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참는 용기가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용기, 내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용기, 모든 사람의 기대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따뜻함을 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복순 씨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으면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너무 빨리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깊은 삶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시끄러움보다 고요함이 더 귀하고 복잡함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하며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먼저 놓여야 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찾아온 성숙이지만 아주 값진 성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외로운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지식한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외로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 2번째, 외로움이 더 오래가고 더 깊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분들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더 정밀한 감수성입니다. 하버드 연구도 연세대 연구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할 때 오히려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과도 더 진실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딱 30분만 조용히 자신과 있어 보세요. 그 30분이 나머지 시간을 바꿔놓을 겁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조금씩 물러서고 혼자 있는 고요함을 허락하는 것, 이 3가지만 하세요. 비용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친구가 적어서 힘드신 분, 오랫동안 혼자라는 느낌과 함께 사신 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분이 곁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될 때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식한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 전체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